네,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먼저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외교비서관 지내셨고요. 외교부 북미국장, 외교부 차관보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군사 전문가입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육군 전력 자문위원이고 해군 공군에서도 정책 자문위원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돌연 1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여기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먼저 심 의원님부터. 최근에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예. 탈북자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급변 사태로 인해서 또 탈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 그러한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는 중국이 그 지역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양 군구라면서요.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 부대가요.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정도 전력 갖고 있습니까? 선양군구는 이제 중국은 7개 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투세열 1위가 베이징 군구, 수도를 지키죠.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바로 선양군구입니다. 선양군구 병력이 한 25만 명 되고요. 25만 명.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을 하면 네. 우리도 미군이 신속 개입을 하듯이 북한도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양군구 병력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두 번째로 이제 베이징군구 병력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진안군구, 산둥성에 있죠. 제남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는 그 제남군구 병력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국군의 7개 군구 중에서 두 번째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아까 화면을 보니까 39 집단군이 장성택 처형 무렵부터 백두산에서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장기간의 훈련이고, 그리고 선양군구 25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가 거의 100% 나라를 지키는 위주로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 해당 주둔 지역의 치안까지도 신경을 쓰는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25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훈련에 동원됐다. 이것은 저는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나 싶고. 너무 많다. 그래서 선양군구 병력 외에 베이징군구나 진안 또는 난징, 란주 이런 데서 한 개 사단이나 또는 한 개 예단씩 차출이 되어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경우는 그 39집단군의 3기갑사단 소속의 전력들인데, 지금 이 장갑차들이요? 이 사단이 중국에서는 거의 랭킹 한 3위쯤 되는 능력의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국이 주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군요. 이 동북 삼성이. 중국은 원래 그 한반도 주변에 가장 강력한 육군, 해군, 공군 전력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및 랴오닝함을 건조해가지고도 북해함대, 즉 칭다오에 바울이 한반도 바로 옆이죠. 칭다오에 배치를 했고, 핵 잠수함의 총 본거지도 이 바로 그 바레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장 강력한 전력을 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지역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고, 또 미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가 제일 강한 전투세열 1위 베이징, 2위 선양, 3위 진안입니다. 이제 4위가 이제 대만을 담당한 난징이고요. 우리가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게 참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언급하기도 어떨 때는 좀 민감한 문제인데, 예컨대 북한의 건부가 급변한다든지 아니면 체제가 붕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중국이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럼 뭐 지금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그러니까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그런 행동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어떤 정권 붕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급변 사태가 올 경우에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의 주도로 해결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진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거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개입이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국제적인 협조와 연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북한이 어떠한 운명에 처하거든, 그러니까 국제적인 개입이 있을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래를 결정한 최종적인 권리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왜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거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 대한민국이 북으로 진주한달지, 네. 그다음에 미군이 진주하는 것을 중국은 그대로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본인도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럼 미국과 중국만이 개입을 하느냐 하면 또 다른 국제사회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제연합, 유엔의 어떤 개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개입이 있다고 하면은 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도 우리는 그 보다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그러한 그 대북 외교, 통일 외교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엔군의 군사력이 그곳으로 진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군이라는 게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천상 이제 다국적군의 형태 또는 뭐 6.25 전쟁 때 있었던 그러한 형태의 군사 개입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단일 국가에 의한 단일 군대의 진입은 허용치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따라서 저는 국제적인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 대표님은 그 북한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중국도 지금 북한 급변 사태를 신속하게 진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금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PKO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평화유지군요. 그렇죠. 예. 유엔 평화유지군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PKO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국제사회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예. 평소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다른 분쟁 지역에 다른 어려운 곳에 예. PKO를 파병을 왕성하게 하고 거기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항상 우리는 몸만 사리고 뭐 어떤 그 재건 부대라든지 의료 부대라든지 정말 필요한 전투부대는 파병하지 않고 사실 이런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우리가 통일 후에 정말 이 북한 지역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PKO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인 그런 입장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PKO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PKO 사령관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다면 북한 지역을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중국은 북한 지역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에 뭐 완충지역 50km 이런 그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완충지역 50km라는 건 중국이 신속하게 들어와서 청천강 이북 정도를 어떤 그 중국이 관할한 지역으로 만든다 하는 그 중국의 계획이. 대표님 그러면 여기서 이 지도를 보면 네. 그 청천강 50km 완충지역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어디쯤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평안북도 라인으로 해서 이쪽으로요? 그 압록강, 두만강 계속해서 한 50km 선을 중국이 관리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계획이 한 두 달 전에 보도가 됐던 적이 있었죠. 국경선에서부터 50km 정도까지는 중국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중국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중국이 보도가 됐는데 그게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지금 그 소수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 크게 없고 예. 대부분 사회주의권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국민소득 6,000달러가 넘어가면은 원래 그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학에서 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000달러.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다 돼갔죠.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그 동북 삼성이 국경을 하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물결이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뭐 베트남, 라오스, 뭐 또 북쪽으로 몽골, 러시아 이렇게 다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사조가 들어오지 않는데 네. 이 동북 삼성에서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신장 위구르라든지 또 장족들, 티벳 뭐 이런 어떤 그 소수민족 자치구, 자치주 이런 데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우려를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 물론 미국 군사력과의 직접적인 대치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특히나 중강소국 이상 되는 이 한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와 같이 국경을
한 1000km 이상을 하게 된다. 이건 중국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죠.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미국통 외교관이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최근에 핵잠수함들을 태평양 쪽에, 특히 한반도 지역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한반도 지역에 특정 배치하는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요. 다만 미국 그 태평양사가 관할하는 핵 잠수함이 미국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 56%, 60% 가까운 거죠. 네. 이것은 미국이 그 아시아 회기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서 이쪽에 좀 더 증강 배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중국이 30년이 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 증강된 군사력이 점점 영향력이 넓혀가는 것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러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것이 앞으로 미중 관계가 될 것인데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갈등 요소가 많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또 일본도 그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하에 예. 점차 대외적인 군사 활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취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군사적인 어떤 그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또 중일 간에는 또 저 섬, 센카쿠 제도, 중국말로는 따오죠. 그것에 대한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상당히 안보적인 불안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그 안보 불안 요소의 어떤 그 사전 억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또는 군사적인 활동을 증강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보 불안 요소 중에 제일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북한이죠. 북한이고 예.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영토 분쟁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그 북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그 물론 한미 간에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한 그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 간에 북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이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것이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을 비롯해서 미군의 전력들 좀 보면서 설명을 두 분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의 길이는 170m, 핵무기 탑재용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24기 한 대에 저렇게 한 척에. 네, 한 척에. 저게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예. 저 속에는 원래는 이제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핵, ICBM,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탑재가 24발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몇 척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을 저 핵미사일 대신, 예. 그래서 핵미사일을 실을 수도 있고 토마호크도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오하이오급 중에서 4척 정도를 빼서 그 중에서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154발을 탑재하는 걸 개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핵 미사일 가지고 있어 보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하면서 네. 이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에 한 척에 154발의 토마호크를 쏠 수 있다는 것은 예. 또 해당 지역 인근까지 잠수함이니까 인근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조를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 핵 미사일을 쏜다. 네. 그러면 저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에서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요격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직 잠수함은 오직 공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핵기지를 모든 잠수함 원점 마찬가지입니다. 핵기지를 원점 타격하겠다는 거군요. 이제 만약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탑재된 오하이오 미사일이라면 예. 이것은 전면전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예. 이를테면 북한의 지휘통신부라든지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것을 타격하는 데 쓰고 핵 미사일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탑재가 된 오하이오 잠수함이 만약에 동해에 있다 예. 또는 그 일본 동쪽의 그 서태평양에 있다면 그것은 이제 북한이 핵 도발을 했을 때 핵 우산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핵으로 타격을 하는 것이죠. 핵기지를 타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또 다음 것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은 핵탄두, 미국의 핵탄두 보유 현황인데요. 미국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네.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학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소신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 또 세계와 어떤 뭐 외교를 해보니까 핵 없이는 또 미국의 리더십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7,000여 기의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 당시에 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감축을 하고 해가지고 현재 있는 핵 미사일과 폭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미사일인데 이것의 성능을 개량해서 네. 아주 소량으로 이제 보관하겠다. 예. 그러나 성능 개량을 해서 어떤 신뢰도나 위력은 더 강화시켜서 예. 비록 수량은 한 3분의 1로 축소되지만 위력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소 간의 그 스타트 협정, 핵전력 감축 협정에 의해서 그 원래 있었던 게 이제 그 스타트 2까지가 2012년도 말까지 핵탄두를 2,200개 정도 유지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운반 수단, 미사일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네. 그걸 뉴 스타트라 그래서 합의된 거에 의하면 그 미사일 수단,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포함해서 2,200기거든요. 근데 운반 수단을 700개의 미사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는 1,500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숫자는 줄이지만 그 성능을 개발해서 이 전력 공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전략입니다. 네. 주한미군이 한국에 더 전력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계화 대대도 한 개를 더 추가 배치한다고 하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그 기본 병력, 네. 그 28,500명, 여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이제 기갑 대대인데요. 그것은 한 8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예. 그 기갑 부대입니다. 대대급이죠. 그것은 2월 달부터 배치가 되고 이거는 순환 부대입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여기 주둔을 하면은 병력은 떠나되 그 기갑 대대는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는 그냥 남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무기를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병력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국이 전반적인 군사비도 이제 감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기갑대대를 증강한다는 것 자체가 네. 미국의 그 대한 방위 공약을 더 강화하겠다, 계속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언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불안과 위험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 크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큰 안보 불안은 역시 예. 북한이고요. 네. 기타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영토 분쟁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폭발성이 높은 것이 북한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엔 그 상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 이익에도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좀 첨언하실 거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짜 오늘 우리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지난 네. 주말에.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선방했습니다. 네. 9,200억이. 그러나 아직도 남은 숙제는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그 세부 항목을 우리 국회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일본처럼 우리도 결산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술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또 의원님도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2019년 제10차 협상 때는 일본처럼 우리도 그 결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투명성 있는 예. 방위 분담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 상당히 이번에 많은 성과를 거둔 협상이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또 특히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북한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정세 전반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상당히 기여하고 우리 대한 방위 공약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협상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플러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더 많은 투명성 그리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다면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그리고 신인균 대표 얘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